자, 시장론에서 두 번째 주제,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론이라는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대론이라는 개념의 출발점은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왜 남의 땅을 빌렸을 때 지대라고 하는 임대를 지불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통적인 학설인 농경지 지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셜의 준지대론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론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주제, 학자 이름, 학설 이름, 키워드 하나 이 정도로 날려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지대론 전반적인 맥락 자체가 뭐냐면 학자 이름, 학설 이름, 키워드 최대 2개 정도까지 이걸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경지 지대라고 하는 거 먼저 차액지대설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리카르도 학자 최초로 이제 지대 이론이라는 것을 정립한 사람이 되겠고요. 이 사람이 따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비옥한 토지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하려면 어떻다? 이때는 지대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게 되면 지대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바로 그 토지 간에도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그 외에 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듣고 버릴 건데요. 어떤 논이 100평이 있다라고 했을 때 노동이 하나 투입됐을 때보다 2개 투입됐을 때 2배 소출량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소출량을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비옥한 토지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비옥한 토지 중에서 비옥도가 크면 그만큼 더 많은 지대를 지불을 해야 될 테고 비옥도가 낮으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를 지불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라고 전제하는 한계지 또 최열등지와의 생산성의 차익만큼을 지대로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키워드 차익, 그래서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자, 임대인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불로서도 경제적 잉여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런던이라는 도시가 존재한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만약에 런던에서 1km 이내 소재하는 농장재, 경작지를 경작하면 충분하게 런던 시민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다. 근데 산업혁명의 효과 때문에 인구가 증대되고 인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더 많은 농작물이 필요해서 2kg, 3kg 이렇게 더 많이 경작이 필요해지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았던 그 토지에도 어떻다? 이제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개념. 이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바로 경제적 잉여, 불로소득. 그래서 결국은 차익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경제적 잉여, 임차인에게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차익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있어 지대라고 하는 경제적 잉여라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단점으로서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원인,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규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남의 땅 빌렸었는데 어떻게 공짜로 쓸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위치 튀네라고 해서 튀네의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학자 이름, 학설 이름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 튀넨이라는 학자는 소위 고립국 이론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자, 하나의 도심이 존재하고 하나의 중심지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게 도심에 따라서 자, 비옥도가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처럼 비옥도가 동일한 토지라고 할지라도 도심에서 가까우면은 더 높은 지대가 발생하고 도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떻다? 지대가 낮아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비옥도라는 요소 외에 추가적으로 뭐야? 바로 경작지에서 도심지까지 시장까지의 수송비의 절약분이라고 하는 거, 요 2개가 지대를 구성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설령 비옥도가 동일하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도심지에 가까우면 수송비가 그만큼 절약되기 때문에 지대가 더 커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곽이 있게 되면 수송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없기 때문에 지대가 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뒤에서 이 튀는의 위치 지대설 이 개념은 나중에 논의하게 될 바로
도시공간 구조론 중에서 동심원 이론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봤었고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슈. 막절에서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 만들어야 돼. 위치 튀네. 이렇게 말 만들고, 막절해서. 학자가 더럽게 많이 나오니까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막절 하게 되면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 해서 소유 그 자체가 지대 발생 원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마르크스 라는 학자는 모든 사회적 모순의 출발점을 사소유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막절에 따르게 되면 막스의 절대 지대설에 따르게 되면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해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서 이제 수많은 학설 이름이 무작위로 나오게 되면 머리가 이제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래서 막스의 절대 지대설. 이 세 명,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설, 튀넨의 위치 지대설, 막스의 절대 지대설. 이게 농경지 지대 이론. 이에 대해서 마셜이라는 학자, 준지대 일시적 소득. 키워드 뭐야? 마준일이라고 하는 거, 마준일이라고 하는 거, 마준일이라는 거. 그냥 키워드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셜이라는 학자는 앞에서 막스라든가 튀넨이라든가 리카르도와 다르게 우리가 앞에서 토지의 영속성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해서 토지 썩지 않고 닳아지지 않는 성질 영속성 해서 이득, 개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자본이득, 운영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용어들도 공부했었고요. 그래서 이 영속성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이것은 농경지 지대라는 것은 영구 불변의 것이다. 이에 비해서 이 마셜이라는 학자가 주안점을 뒀던 것은 소위 인간이 만든 기계나 창고 이런 데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준지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기계라든가 또는 창고 이런 것들은 어떻다? 영속성이 없다. 그래서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는 거, 일시적 소득.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그냥 세트로 가야 되겠죠.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는 거. 그 외에 준지대라고 하는 것의 결정이라는 것은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된다. 해서 어차피 창고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농업용 창고가. 근데 그걸 많이 쓰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준지대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다만 여기까지는 필요도 없고요. 거의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마준일이라고 해서 마셜의 준지대론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는 거, 마준일을 해서 마셜의 준지대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는 거. 그냥 키워드로 끝내시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이건 딱 하나 용어죠.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최대 지불 용액,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가리켜서 바로 입찰지대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깊이 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입찰이라는 게 뭐야? 경매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시의 지대와 관련해서 어떤 그 도시 안에 있는 지대 중에서 서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 그 사람이 토지 이용 유형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그냥 이거 끝나요. 그래서 요거 전체 묶어서 약 1년에 한 문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또 쉽지가 않아. 학설 이름, 학자 이름, 키워드 한 개씩 10번씩 반복하시면 다 외워집니다. 해서 그 정도. 이 문제도 사실 저 문제를 출제하면 거의 서비스로 주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 이론에 이어서 바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볼 것이 도시의 공간 구조론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해리스 울만, 학자 두 명이에요. 다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거, 총 3개 학설이 우리 시험 지문에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버제스 동심원이론, 이 아이는 앞에서 튀는의 고립국 이론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차용합니다. 그래서 위치 지대설이라는 개념을 튀는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냈었고요.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논의를 했었고요. 같은 비옥도로 할지라도 이 얘기를 도시의 공간 구조로 이렇게 설명을 풀어한 사람이 1920년대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버제스라는 학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대. 사람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라고 하여튼 외국어하고
이게 좀 매칭이 안 된다. 그래서 전에 그런 분이 있어. 이걸 가지고 와서 겁나 자랑했던 분, 버거 동그랗다. 근데 요즘에 롯데에서 폴더버거라고 해서 안 동그란 버거가 나와서 개판돼 버렸어. 하여튼간에 버제스, 버제스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더 이상 갈 것도 없이 점이지대, 천이지대라는 거. 점이, 천이라는 표현 나오게 되면 어떻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론까지 가야 되죠. 점이지대 혹은 천이지대라고 하는 것은 빈민층이 거주하는 지역,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점이지대, 지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났어요. 이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1920년대 시카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업무지구 바로 옆에 파지 빨리빨리 죽으려고 빈민층이 거주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걸로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이 나오게 되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 대응에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도심은 하나의 핵심으로 구성이 되게 된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의 핵심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소득에 따라서 주거 형태가 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아까 지금 뭐였었지? 자, 동심원 이론에서는 빈민층일수록 어떻다? 도심지에 가까이 입자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서 호이트의 선형, 선이라는 것은 교통망을 의미하게 됩니다. 라인을 의미하게 돼요. 라인이라는 게 교통망. 그래서 교통망의 축에 어떻다? 고소득층이 입지를 하게 된다. 고급주택이 입지를 하게 되고 하급주택, 자, 저소득층은 교통망의 반대편에 입지를 하게 된다. 결국은 뭐냐면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이 됐던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됐던 공통적인 요소는 도시는 하나의 핵심으로 구성되게 될 것이고 소득에 따라서 거주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다만 포인트를 둔 것이 점이지대, 천이지대라고 해서 중심이 바로 옆에 빈민층이 거주하는 거, 이걸 우리가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것은 고속도로망, 교통망을 통해서 따라서 도시가 발달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따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득이라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심은 하나의 핵심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해서 해리스 울먼 학자 이름 2명, 학설자 다 핵심 이론 해서 앞에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든가 호이트의 선형 이론과는 다르게 얘는 도시는 여러 개의 핵심으로 구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당연히 도시가 여러 개 핵심으로 구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중요 요소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동정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 동정의 활동. 자, 지대 지불 능력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하나의 집적 지향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될 테고 서로 다른 형태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비양립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가볼까요? 주택은 주택가에 상가가 들어오기가 힘들 수가 있겠고 공장 밀집한 지역에 주택이 들어가기가 힘들 수가 있겠다. 이건 이제 소위 서로 싫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입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도시는 어떻다? 여러 개 핵심으로 구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다핵심의 구성 요소, 자, 공업, 소매, 고급주택 이렇게 정의하는데 우리 해석할 때 주상공으로 해석하면 의미 다 전달됩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거, 상가라고 하는 거, 공업이라고 하는 거, 공장지대 해서 주상공이라는 것을 얘들은 논문 쓸 때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으로 이해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도시의 성장에 따라서 핵심수가 증가되고 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서울로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옛날에는 도심이라고 하는 게 아마 종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을 테고 그 후로 이제 강남권이 개발되면서 강남역 인근이 또 하나의 핵심이 되게 될 테고 그러면서 홍대도 발달하고 성수도 발달하고 나름의 특징들 한남동은 주택가로서 발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리스 울만의
다 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끝났어요.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근데 얘까지도 어떻게 봐요? 아까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론이라고 하는 거, 위치 튀넬의 위치 지대론, 그 다음에 막스의 절대 지대설, 마준 1에서 마샬의 준 지대론 일시적 소득, 그 다음에 아까 알론소의 입찰 지대이론, 최대 지불 용역, 이렇게 가다가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리고 헤리스 울만의 다 핵심 이론, 여기까지 어찌어찌 해볼 만한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학자 이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 더 기어 나와.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버리지. 그래서 자, 이게 내용이 깊이 있게 내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개론적인 총괄적인 요소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차라리 깊이 있게 내면 공부하는 재미라도 있지. 이건 그냥 학자 이름, 학사 이름, 학자 이름, 학사 이름 이렇게만 가셔야 돼.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그럼 뒤져버리지. 이게 시험에 나온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대론 하고요, 도시 공간 구조론이라고 하는 거, 뭐 문제가 뭐가 없어요. 단순한 주제가 되게 될 거. 잠시 끝났다 이제 마지막 주제 부동산 입지론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